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요. 좀 도입이 되었다가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도 지역이라는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좀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러한 이름 하에 도시재생을 이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농어촌 지역까지 이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 아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이제 제가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이 법의 제정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도시재생이란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활력을 회복을 하고 또한 공공의 역할과 지역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어떤 자생적인 어떤 성장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공동체를 좀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을 시켜보자라는 이런 목적하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란 그런 무엇인가라고 이게 법에 법 제2조 제1호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요. 산업체가 감소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하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가 가능한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에 계속 도시가 쇠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쇠퇴하는 도시에 뭔가 지역에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기능을 좀 도입하고 창출을 시켜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한 500여 개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재생들이 박근혜 정부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주거복지 실현이 우선이죠. 주거복지 실현. 노후 주거지를 좀 정비해서 주거복지를 좀 실현해보자. 그리고 많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에 많이 정책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임대주택,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공적인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하고 기초적인 어떤 생활 인프라, 이 도시가 계속 쇠퇴하고 도시는 쇠퇴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기초 생활 인프라도 좀 확충을 하면서 주거를 좀 라는 것과 또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 통합, 공동체 회복인 것이죠.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혁신 거점 건강 이러한 목표 하에 도시재생 뉴딜을 201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이 약 한 400여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수업과 관련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제로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를 해서 마을의 대부분 이제 구도심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해보자라는 것이 어떤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시키겠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라는 이런 목표 하에 도시재생 뉴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과제도 추진 과제를 보면은 구도심의 어떤 혁신 거점을 마련해서 지역 경쟁력을 회복해 보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처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도 도시재생의 어떤 사업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의 어떤 도시재생 센터라든지 도시재생대학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아카데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도시재생 아카데미들이 하나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주민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좀 조성을 해서 전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좀 조성해보자. 그래서 거버넌스, 뭐 행정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기관 등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상가 내보이링 현상이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이런 걸 좀 예방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가 내부 공공임대 상가를 마련한다든지 상인과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상생 협약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은 5대 도시재생 뉴딜의 5대 추진 과제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하에 추진 전략이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전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많이 아시겠지만 대규모로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정비하는 이러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원주민이 재정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내쫓길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전면 철거 정비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라는 게 이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규모로 지역 주도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을 볼 텐데요. 5가지 도시재생 뉴딜 중에는 5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5가지의 사업 유형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 근린형과 주거지 지원형 2가지의 어떤 사업 유형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이제 유형을 보면은 이 도시재생 특별법 안에는 도시경제 기반, 그러니까 법정 유형인 거죠. 도시재생 특별법 안에는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이라는 2가지 사업의 법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을 하면서 사업을 좀 유형화시켰어요. 좀 유형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유형을 다양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경제 기반형은 그대로 경제 기반형으로 두고요. 법에 있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 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소규모로 도시재생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살리기는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 대부분 역세권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항만 그리고 뭐 이전적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산업이 있어서 그 산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산업의 세태화가 되어서 그 지역이 경제가 위축이 됐을 경우 경제를 좀 살려보자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산업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어떤 산업을 재생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라는 성격의 사업이 경제 기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0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가장 긴 6년의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중심 시가지입니다. 중심 시가지는 어떤 상업의 재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부터 있었던 마장동 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축산물 시장이 어떤 상업 기능이 많이 쇠퇴화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중심 시가 지형에서 상업 기능을 했다. 독산동 우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상업의 재생이라는 이러한 성격으로서 한 20만 제곱미터로 이 중심 시가 지형은 5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광명시하고 가장 가까운 일반 그린형과 주거지 지원형이 있습니다. 일반 그린형은 보통 골목 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지만 밀집되어 있기보다는 상가와 주거지와 함께 혼재되어 있는 어떤 준주거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한 10에서 15만 제곱미터 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거지 정비라든지 그런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 저층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네 군데가 주거지 지원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어떤 주차장의 정비 그리고 뭐 공동이용시설,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저층 주거지 정비를 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경제 기반형은 6년, 중심시가지는 5년, 일반 그린형과 주거지 지원형은 4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년이라는 이 의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사업비의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지원을 받는 기간이 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지정이 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수립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사업을 실행할 때 사업비, 국비와 어떤 지원이 내려오고 이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4년 동안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서 사업의 실행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업의 예산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자생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생적으로 지역의 주민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이 끊기고 나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력 재생 단계라는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력 재생 단계 이런 프로세스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한번 현황을 볼 텐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 3동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린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상업지역과 어떤 주거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준주거 형태의 일반 그린형이고요. 광명 5동과 광명 7동, 설산 2동, 어부대공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서 주거지 지원형으로 사업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수업을 하게 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수업을 할 텐데요. 이런 저층 주거지에 적합한 그러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이러한 법을 규정을 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광명 시민들도 이런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게 포함되어 있던 정비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들어보신 지가 한 2, 3년 안에 내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유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세 가지의 사업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기본의 정의를 보면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스로 해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를 스스로 좀 개량을 하고 건설을 해보자라는 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해보자라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를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도로예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어떤 그 구역을 정해서 이 전체 그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주택을 소규모로 한번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뒤에서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죠. 그거는 이제 대규모로 전면 철거해서 하는 사업 방식이라 그러면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주 소규모로 기반시설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죠. 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설치가 필요 없는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구역은 이렇게 소규모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은 이런 소규모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두 주택 이상이어도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소규모로 사업 구역을 설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의 유형을 좀 약간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다 보니까 아주 소규모예요. 면적 규모가 소규모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20세대 이상의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중소규모의 주택이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중규모 정도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사업 후의 주거 형태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건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어떤 저층의 어떤 다세대나 연립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가 한 중층 아파트 정도,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중고층 아파트의 그런 사업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어떤 추진한 주체는 뒤에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 텐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보통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한 12개월 이내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 평균 2, 3년 정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100%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건 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 8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해보자 하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집주인들이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아무 곳에서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서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곳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시행 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우리가 정비구역이 2000년대 중후반에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이 많이 지정이 됐었죠. 우리가 뉴타운 사업이 좀 활성화되면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구역이 많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이 해제된 곳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겠고, 이제 오늘 제가 수업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어떤 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시도절에서 정하는 지역.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아무 곳에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지역에서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요건이죠. 일단 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있어야 되겠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서,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10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9세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9세대 정도, 단독과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해서 20세, 20호 미만,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단독주택지가 모여 있어요.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9세대고요. 다세대 주택이죠. 우리가 다세대 주택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연립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있죠. 뭐 빌라나 연립, 여기 다세대 주택인데요. 19세대일 경우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지역에 단독주택과 어떤 빌라를 같이 합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19세대까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데요. 그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많은 이런 주택들, 뭐 19세대, 20세대 이러면 좀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사업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과 옆집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의체를 만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만 모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세대, 뭐 10세대가 넘어갈 경우에 우리끼리 주민들만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에서는 그러면 너네 혼자 하긴 어려우니 공동사업 시행자로 좀 정해서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 뭐 어떤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 지방공사, 우리 광명도시공사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공사들, 그리고 뭐 건설업자나 뭐 부동산 투자회사 등 이러한 사업 시행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보면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분이 의견을 모아서 주민 합의체를 만드는 거죠.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신고를 해 각각의 이런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등 이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명 이상이면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00% 동의를 해야 되겠죠. 세 집이 모여서, 네 집이 이렇게 4명의 소유자가 모여서 네 집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4명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의 전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명이 모여서 우리 4개 집을 합해서 우리 주택을 한번 오래된 집, 40년, 50년 단독주택에 살기가 너무 이제 뭐 춥고 말기에 노후화되어 있으니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함께 주택을 지어봅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주민 합의체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전원이 이제 합의를 해서 주민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무슨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광명시장에게 우리 주민 합의체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 합의체를 주민 합의서는 그렇게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양식은 광명시의 어떤 사이트 아니면 도시재생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주민 합의서는 있습니다. 주민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보통 한 12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좀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이게 주민 합의체예요. 우리가 가로택 정비 사업이나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하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신고만 하면 돼요. 2명 이상이 신고만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거는 그 지역의 대지 면적이 뭐 얼마나 되고 전체 뭐 연면적은 어떻게 되고 몇 층으로 짓고 세대 수는 몇 세대로 짓고 뭐 임대주택을 만약에 건설할 경우에 임대주택을 몇 세대 짓겠다라는 이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를 받죠. 건축 심의를 받는데 건축 심의도 대부분 이제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의나 인허가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통합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주와 착공, 입주, 청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허가 나는 시점부터 이주까지 해서 총 12개월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사업 시행 방식을 보면 첫 번째 자율형과 합필형, 건축 협정형 세 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형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제가 좀 사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사례가 이제 자율형 사업이에요. 각각의 뭐 3명의 소유자, 4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각각 필지마다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가 있지만 그에게 어떤 성이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자율형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필형이에요. 합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옆에 있는 집과 아니면 새 집, 내 집이 합필을 해서 하나의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럴 경우에 합필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필지들이 있으면 이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필형이고요. 건축협정형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협정을 맺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완화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협정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으로서 자율형과 합필형과 건축협정형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많은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국가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소유주택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특례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 규제 완화 특례인데요.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심 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과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유형이 법에서 얘기하는 근린재생형인데요. 이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활성화 계획 안에
그 지역에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동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과 상관이 없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대지 안의 공지,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목표 산정 기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을 그 건축에 의해서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건축법에 이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경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공지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있죠. 뭐 일조권이라든지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조건 때문에 높이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죄송합니다. 건축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2분의 1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설치 기준까지도 완화를 시켜주겠고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해당 용적률만큼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건축 규제에 관련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특례를 주고 있냐 그러면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서 또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동일한 어떤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위층 저층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지역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이 저층부에 어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뭐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이러한 시설들이 있겠죠. 이러한 시설들을 저층부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 이 시설이 차지함으로써 하나의 저층부에 주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택이 그만큼 들어갈 수가 없겠죠. 뭐 두 세대를 1층에 넣을 수 있지만 공동이용시설을 넣게 되면 두 세대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 공동시설 이용을 하는 만큼 용적률을 추가로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는 그 저층부의 주택이 대신에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서 층수를 높여 짓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세대수만큼 더 되게 추가 확보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추가 적용인데요.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예술시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노후주거지 어떤 구도심, 온 도심에 생활 편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생활예술시 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런 시설들 공급과 함께 이렇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추가로 용적률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용적률을 추가 적용시켜주겠다라는 이러한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특례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어떤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또한 만약 도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주택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되는 만큼 또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주차장의 어떤 설치 기준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업비 절감도 함께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변에 이 사업하고 있는 주변에 직선으로 한 300m거나 도보로 600m 이내에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주변에 뭐 공영 주차장이 있거나 주변에 이제 노상 주차장이 있거나 이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30%까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보면은 한 1대1 또는 한 세대에 보통 뭐 하나 정도 면적 대비 이제 각각 다르긴 하지만 면적 대비 이게 한 대 주차장을 확보할 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30% 정도는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 설치 기준이 한 0.7대 정도 그렇게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따른 용적률 완화입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 정비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또한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한 20%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죠. 임대주택으로 건설로 인해서 일반 우리가 보통 네 가구, 네 명의 소유자가 같이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서 자율적 정비 사업을 하는데 8세대나 10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겠죠.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그 10세대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임대주택을 만약에 전체 세대 수의 한 20% 이상을 건설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또한 용적률 완화를 시켜주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보통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이 있는데요. 법정 상한 용적률이 있지만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조례에서는 그 법정 상한 용적률보다 그 이하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약 20% 이상을 건설하게 되면은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0.6세대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추가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설치 기준을 0.6세대까지 만약에 세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세대 50%죠. 50%까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 소유주들이 어떤 사업성이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받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업비의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건축물이 한 3층 정도로 예를 들어서 3층의 주택을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2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시를 볼 때 이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이나 세대수의 20% 이상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이 용적률이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러면 2대 주차장을 2대를 설치해야 되지만 한 대만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대당 주차 대수가 감소하고 대신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4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런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을 20% 이상의 건축을 하면은 이렇게 용적률도 완화를 받게 해주고요. 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런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우리 방면 시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민간기업 임대주택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오면서 뉴스테이 주택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주택이 지금 현재 공공지원, 과거의 뉴스테이 주택이 지금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임대주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잠깐 넘어가고요.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근린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부대 시설이나 복리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를 해주는데 그 완화해주는 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더 주는 내용으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 SH공사, 이거는
공공이 같이 참여, 공기업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인데요. 동작구에 있는 이 도시의 활성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현재 세대수가 조합원이 한 10세대예요. 이렇게 10세대가 이렇게 10세대거든요. 10세대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아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20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20년, 22년에 입주를 하게 된대요.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이 이제 도로 같은 거 이게 전체 이제 하필랜드 아주 좁은 도로예요. 아주 좁은 도로지만 10명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도로 이제 진입도로는 조금 확보를 해야 돼요. 6m 진입도로를 지금 확보를 했고요. 6m 진입도로를 원래 2m밖에 되지 좁은 도로였는데 6m의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한 이런 예인데요. 총 조합원이 10세대예요. 조합이 10세대고 42세대가 42세대가 건립이 되고 임대주택이 32세대로서 SH가 함께 참여한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하 1층에 지상 6층 정도 이러한 공동주택을 사업을 시행한 이러한 사례고요. 이건 이제 우리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1호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제 보도 자료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감정원이 참여해서 시행을 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단산동 일가의 수하우스라고 해서 원래 이 청가 시장에 3개의 필지였어요. 3개의 소유자가 3명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준공한 지 50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도가 아주 심각한 이러한 지역이었었는데 이 공유지분까지 하면 10명이었다고 그래요. 10명이지만 3명, 3개의 주택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가구 주택, 이런 다가구 주택 3개 동을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개의 주택이었는데 3호의 주택이었었는데 18호, 18세대의 주택을 신축을 한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 이러한 사례인데요.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형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 방식 설명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구획 정리를 하지 않고 각각 다가구 주택 3개 동을 신축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과 2층은 사무소고요. 3층, 4층, 5층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서 이렇게 3개 동을 신축한 사례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총 55억이 들었어요. 총 사업비가 55억이 들었지만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주택금융보증공사 허그에서 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5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중에 50% 정도에 해당하는 27억 1천만 원을 연 1.5%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임대주택도 함께 짓게 되었는데요. 장기 임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감정원이 참여한 이 영등포구 당산동의 수하우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일단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아니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3개의 필지를 가지고 자율형으로 시행한 이런 사업 방식이고 한번 볼게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은 주민들이 어떤 합의체를 2018년 6월에 합의체를 신고를 했어요.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바로 한 달 만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났죠. 영등포구청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났고 그리고 이제 감정원이 함께 이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했었고 허그에서 사업 비용을 융자를 해줌으로써 바로 6월에 주민합의체 구성해서 신고를 했는데 9월에 착공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주까지 2019년 4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의 어떤 사례.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에 또한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네. 예, 지금 좀 강연이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 다시 시작할 건데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다 오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살펴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약간의 좀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종전의 가로, 이렇게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에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및 이 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일단의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이런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 및 시설이라 그러면 이게 3면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뭐 한쪽 면은 시설이 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녹지, 광장 등 이런 시설들로 같이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사업은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10호 이상의 10세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9세대까지만 가능했죠. 9세대까지만 가능하고 10호 미만이었다 그러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10세대 이상, 10호 이상, 10호 이상이고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입니다. 2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과 다세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20채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이 지역 안에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명 이상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율이 80%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여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100%가 동의를 하지 않고 한 80%만 동의를 했다 그러면 20%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의 아파트를 건립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필지 단위의 어떤 주택을 정비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사업 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저층으로도 아니면 좀 중층으로 이런 주택,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전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저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하기 때문에 많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죠. 도시및 10년 단위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구역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이건 행정이 수립하는 어떤 계획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사업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처분 계획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또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통합해서 절차를 통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단축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착공 신고와 나머지 절차는 동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 앞에 서약되어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당연히 사업 기간이 단축이 돼서 평균 한 2, 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장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 평균 8.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10년, 15년 이상까지도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이 되고 절차가 통합됨에 따라서 2, 3년 안에 평균 2, 3년 정도의 짧은 사업 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돼서 이런 중층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공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칙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원칙은 한 주택 공급이에요. 한 세대나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외적으로 어떤 조례에서 만약에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같은 세대가 아니지만 공유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2명 이상이 공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주택만 공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어떤 시도 조례에서 또 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은 1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물좀 마시고. 그다음에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요.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가격이 아마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단독주택이 아주 넓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거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을 경우이죠. 이럴 경우에는 2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2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감정평가에서 그 가격이 좀 가격 단위가 좀 크게 나온다든지 감정가액이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거전용 면적이 아주 넓을 경우에는 2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하나의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대신에 60제곱미터 이하로 받는 이런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 그러니까 원래 한 주택이 공급이 원칙이지만 추가로 받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3년이 될 때까지 주택을 전매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2주택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제 3주택입니다. 3주택 공급도 가능한데 이제 3주택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주택까지는 받을 수가 없고요. 3주택까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다가구 소유자인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가구라고 하면은 단독주택의 하나의 유형인 거죠. 주택의 소유권자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각각 뭐 세대수가 나눠져 있죠.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이렇게 어떤 임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주택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원룸주택 같은 경우 있죠. 원룸주택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주택의 경우에는 이 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받은 날이죠. 심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가한 가격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다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평가액이 한 10억 정도 나왔다. 10억 정도 나왔는데 거기 지역에서 어떤 중층 아파트 정도 공급을 하게 되지만 최소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가 한 3억 정도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 주택이 10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을 나눈 만큼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억의 최소 분양 단위의 어떤 규모 추산액이 3억이라 그러면 3개의 주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마 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3주택까지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징입니다. 이제 조합원 자격이 이거는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청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동의를 하지 않아도 80% 동의만 받아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했거나
또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사정상 어떤 여건상 분양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분양 신청 종료하기 이전에 분양 신청을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에서 매도 청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가르쳐 정비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르쳐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동일하게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과 그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층수의 완화 같은 경우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20% 정도 범위 안에서 연면적이 20%나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15층 이하로도 건축이 가능해요. 이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들어있을 경우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로도 건축이 가능하게 이렇게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이 참여해서 이 조합을 설립해서 가로세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또 LH나 뭐 여러 가지 지방도시공사나 서울시 같은 SH 같은 경우 앞에 사례도 뭐 한국감정원 등 이렇게 공기업이 참여해서 가로세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뭐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동안 뭐 몇 층을 지을 수 있고 몇 세대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별도로 사업 초기에 어떤 사업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공사비, 이건 이제 서울시의 경우인데요.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한 40% 이내, 각각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건축공사비 한 40%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후에 최고 30억까지 연 2%에서 융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H나 뭐 SH 등 지방 공사 등이 직접 참여해서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또 장점이 있냐 그러면 미분양 주택입니다. 이제 중층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주택이 이제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겠죠.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미분양으로 인한 어떤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성 분석을 LH나 SH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이 경우에는 동의를 전체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가로세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 안에서 한 10% 정도의 토지 등 소유자의 한 동의를 받으면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을 여기 10% 동의를 받아서 사업성 의뢰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제 현황 조사를 나오겠죠. 지자체 나와서 보고 그래서 계략적인 어떤 사업비나 추정 분담금 이런 걸 좀 산정을 해서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이제 결과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토지등 소유자들은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이게 사업이 가능할지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금이 얼마 정도 이게 계략적인 사업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받아본 후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LH가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이 LH가 이제 만약에 공기업 등이에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 같이 사업을 참여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 조합원의 과반수 50%의 동의를 얻어서 LH나 SH나 이런 공기업들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기업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분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미분양의 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도 보면 어떤 주택 경기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분양 주택을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로세 정비 사업의 어떤 사례인데요.
관악 효신 연립주택이에요. 이게 연립주택인데 총 토지등 소유자가 48명이었습니다. 48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오래된 아주 연립이었습니다. 오래된 연립이었는데요. 여기를 SH가 참여해서 같이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한 사례인데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총 지하 1층에서 7층까지 이렇게 중층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오래된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이런 연립주택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중층 아파트에 2개 동의 아파트에 이런 조감부가 설계가 되었는데요. 총 7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총 48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세대수는 78세대, 78세대를 건립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반 분양을 30세대로 이렇게 건축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예요. 광명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2020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여기 사업 기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철산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를 통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광명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3개의 필지를 합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철산동과 광명동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진 경위를 보면은 2019년 12월에 이제 소규모 주택 아카데미네요. 소규모 주택 정비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에 2개소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얼마 되지 않았죠? 11월에 철산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주민 합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지만 한 8세대, 그러니까 8호를 공급하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광명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3개의 필지에 16호를 공급하는 이러한 계획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명 3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2021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런 이 필지 광명 3동의 이 사업 대상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어떤 조감도인데요. 올해 2020년 8월에 이제 LH와 함께 이것도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9월에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분과를 구성을 했고요. 2020년 11월에 80% 동의 완료를 받아서 이 광명 3동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489호, 그중에 임대주택이 98호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부대 복리시설로는 이제 부대 복리시설이나 어떤 여러 시설들을 지을 경우에 공동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관리사무소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의 부대 복리시설이 함께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임대주택이 이제 98호를 건립 예정인데, 임대주택은 LH가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광명시에서의 어떤 역할을 보면, 광명시에서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과 어떤 건축 심의, 사업 시행 계획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광명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것이고요. LH에서 어떤 공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LH를 통해서 이제 공동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세입자의 어떤 이주를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또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광명 산동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광명 3동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예정이고요. 철산동과 광명동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군데서 같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길면 길고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광명 시민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강의를 일단은 다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실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들어왔네요. 네, 박창욱님께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부도심의 노후 주거 지역인데 건축 완화를 받아 임대용 공동주택 건설 시 밀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네. 이런 문제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저희 주민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오히려 이제 주택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어떤 주차장의 오히려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가을대 정비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같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이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주차장 부족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사업 지역에서 아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주차장의 확보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의 부분이나 확보라든지 뭐 공동 이용 시설, 어떤 편의 시설의 이런 확보들,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 수가 증가하면서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좀 대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함께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서 난개발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냥 다세대 주택을 짓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난개발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해결해 보고자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도시재생 계획과 함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좀 사업을 하다 보니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좀 기반 시설 부분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사업을 통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채팅이나 혹은 마이크를 사용하여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가 설문조사를 일단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한두 분씩 네. 나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일단은 저기 참가자분들께서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지금 네, 일단 시작했고요. 네,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셔도 되고요. 네,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네. 강승찬님께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택 공급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사업 진행함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퇴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 퇴거하는 임대인에 대한 이주비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시네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임차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자, 임차인. 네, 질문 보니까 임대인에 대한 이주비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 임대인이죠, 임차인이죠. 퇴거라고 해서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참여형.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비 마련, 이주비의 지원에 대한 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공기업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지금 여기 화면에 좀 띄어져 있는데요. 이 LH나 SH나 뭐 지방 공사 등이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세입자 이주비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공공순환형 임대주택 있죠? LH나 SH 같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순환형 임대주택을 좀 활용해서도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조금 헷갈리시는데 예, 저 임차인이라고 하시네요. 임차인인 거죠. 세입자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조금 그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전에 이런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이거는 특례법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법이라서요.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법이 우선 적용이기 때문에 이 특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 공기업이 만약에 참여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게 돼 있죠.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특례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공기업과 하면서 같이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한 조합 있죠. 조합 설립 어떤 정관 이런 부분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이렇게 임차인들이 다 이게 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되지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 LH나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모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들었을 때는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재영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네. 해당 지자체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지방공사가 참여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같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지원을 해준다는 된다. 말씀이시죠? 이거를 이제 네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근리재생형 있죠? 일반 근린형과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마중물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사실은 이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이제 우리 강남 시민도 보시겠지만 그 활성화 계획을 보면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연계 사업이라는 게 있고 뭐 지자체 사업이 있고 민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근린재생형이나 일반 근린형이나 주거지 지원형의 사업비가 100억이지만 부처에서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연계 사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민간이 참여해서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가로택 정비 사업이나 자유택 정비 사업도 하나의 연계 사업이겠죠. 그래서 광명도시공사나 LH나 SH나 이런 공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계 사업을 해서 추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시행 활성화 지역 안에서 100억의 사업비 플러스 나머지 어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같이 연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행 활성화 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 도시행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방성배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는 LH나 SH 같이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방공사가 하기에 적합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여쭤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교수님? 아, 여기 소유의 건가요? 네. 네, 지금 다일주택 정비, 사실 가로주택, 네. 네, 잠시만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정도의 아파트, 그러니까 중층, 그러니까 7층 정도 그 정도의 사업이 그 아파트이다 보니까 강명도시공사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허브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개 사업 시행자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가로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하지만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참여해서 강명도시공 수하우스 있죠? 강산역 수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3개의 필지예요. 3개의 필지인데 같이 공격이 참여 한국감정원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한 그러한 사례인데요. 광명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같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정도 어떤 허브에서의 좀 작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설문조사를 올렸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끈 것 같아요. 네, 아직 하고 있는, 팝업창 떠 켜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잠시만요. 아직 켜져 있네요. 네. 네.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한정광님께서 늦게 지각으로 좋은 강의를 많이 못 들었습니다. 네, 시간 네. 맞춰서 들어오셔야지 들을 수 있고. 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소리가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늦게 지각으로 좋은 강의를 많이 못 들었다고 아, 네.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녹화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녹화된 거는 저희 광명도시공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를 할 계획이니까요. 거기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더 네. 이상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이상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강연의 조미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